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타이타닉 영화가 전 세계에 대응행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타이타닉호, 실제 1912년 침몰하지 않는 배로 불리던 그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에서 비극적으로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타이타닉의 침몰 미스테리, 그중 가장 의심 가는 9가지 의혹,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의혹, 타이타닉 올림피코와 바꿔치기?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침몰한 배가 타이타닉호가 아닌 손상된 올림피코였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주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올림피코는 타이타닉호보다 먼저 건조된 자매선으로 실제로 타이타닉 침몰 1년 전인 1911년 충돌 사고로 아주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상황에서 전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두 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한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JP 모건의 갑작스러운 승선 취소, 난파선에서 발견된 선체 번호의 불일치 등 여러 의문점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존재합니다. 먼저 타이타닉이 올림피코와 바뀌었다는 의심입니다. 올림피코는 1911년 HMS 호크와의 충돌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화이트 스타라인은 막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어 온 화이트 스타라인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사 측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손상된 올림피코를 타이타닉호로 위장하여 침몰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다는 의혹이 타이타닉 침몰 연구가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영국의 타이타닉 연구가인 로빈 가디너는 자신의 저서에서 화이트 스타 라인이 손상된 올림피코를 타이타닉호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노렸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 측은 타이타닉호와 올림피코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와 장식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많은 작업자와 관계자들의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인해서 화이트 스타 라인은 가중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보험금만으로 이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바꿔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 측은 두 선박은 거의 동일한 설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부 변경이 생각보다 용이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손실 외에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손실을 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꿔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외신들은 선체 번호를 의심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체 번호는 401, 올림피코는 400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몰한 난파선에서 400이라는 번호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바꿔치기 설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이트 스타라인 측은 난파선에서 발견된 부품의 번호에 대한 주장은 신뢰할 만한 공식 기록이나 증거가 부족하다 반박했습니다. 공식 조사와 연구에서는 타이타닉호의 선체 번호인 401이라 확인되었으며 이는 바꿔치기 설을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들은 공식 기록과 조사가 선사 측의 이해관계로 인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공식 기록만으로 바꿔치기 설을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타이타닉 역사학자 찰스 펠레그리노는 이러한 바꿔치기 이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두 선박의 설계와 내부 구조의 차이점,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화이트 스타 라인의 모회사인 IMM의 회장인 JP 모건은 타이타닉호의 처녀 항해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인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사전에 침몰을 예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JP 모건의 탑승 취소는 건강상의 이유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음모론과 연결짓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해석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인해 화이트 스타 라인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보험금만으로 이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JP 모건은 당시 금융계의 실제 거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내부 정보를 통해 침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탑승 취소는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타이타닉호와 올림픽호의 바꿔치기설은 여러 정황 증거와 의혹을 기반으로 제기되었지만 반대 측의 논리적 반박과 공식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여러 의혹에 대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터리한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 출항전 선내 화재로 인한 구조적 약화. 출항전 석탄 저장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10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체 일부가 약해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화로 인해 빙산과의 충돌 시 선체가 더 쉽게 파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2017년 영국의 언론인 세는 말러니는 타이타닉호의 출항 전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하던 중 선체 우연에 약 9m 길이의 검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석탄 저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는 이 화재로 인해 선체의 강도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 빙산과의 충돌 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타이타닉 역사학자 찰스 펠러그리노는 선박의 석탄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당시 흔한 일이었으며 이러한 화재가 선체 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펠레그리노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빙산과의 충돌로 인한 선체 손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화재로 인한 약화가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 의혹. 구명보트 부족과 대응 미흡. 타이타닉호에는 승객 전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보트가 없었습니다. 이는 선사 측이 미관을 이유로 구명보트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 작업 시 일부 구명보트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로 내려졌으며 1등석 승객이 우선적으로 탑승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2224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지만 구명보트는 1178명만을 수용할 수 있는 20척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당시 영국 상무성의 규정에 따르면 여객선은 여객 정원만큼의 구명보트를 갖출 필요가 없었고 배수 톤수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허점과 선사의 미흡한 대응이 대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의 관행과 규정을 고려할 때 타이타닉호의 구명보트 수는 규정을 준수한 것이며 문제는 구명보트의 수보다도 승무원들의 훈련 부족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미흡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구명보트 탑승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으며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비극임을 보여줍니다. 구명보트의 부족과 대응 미흡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해상 안전 규정과 비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의혹, 빙산 경고 무시. 출항 전과 항해 중 여러 차례 빙산 출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호의 무선 통신 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고 무시가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항해 중 여러 차례 빙산 경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오전 9시경 RMS 카페시로부터 빙산, 해빙과 유빙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스미스 선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후 1시 45분에 SS 아메리카로부터 오후 7시 30분에 증기선 메사바미스베오로부터 그리고 오후 9시 40분에 또 다른 경고를 받았으나 이 정보들은 타이타닉호의 무전실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후 10시 30분에 SS 캘리포니아의 통신사 세럴 이벤스가 보낸 마지막 경고는 우선 통신사 잭 필립스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필립스는 승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내느라 바빴기 때문에 에반스의 경고에 닥쳐 지금 케이프 레이스와 일하는 중이다 라고 응답하며 통신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경고 무시와 함께 타이타닉호는 빙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는 선박의 안전보다도 일정 준수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의 요소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빙산 경고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결정은 오늘날까지도 해양 안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캘리포니아노의 미스터리한 대응. 타이타닉호가 조난 신호를 보낼 당시 근처를 항해 중이던 캘리포니아노가 이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구조 지연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근처에 있었던 SS 캘리포니아노의 대응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노는 타이타닉호와 불과 1619km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기 약 10분 전인 오후 11시 30분 캘리포니아노의 유일한 무선 통신사였던 시릴 에반스는 통신 장비를 끄고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타닉호의 조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캘리포니아노의 2등 항해사는 멈춰선 배 위로 5개의 폭죽이 쏘아지는 것을 보았고 이를 선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이를 긴급 신호로 인식하지 않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응 미흡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노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상 안전 규정의 개선을 촉발시켰으며 이후 모든 선박에는 24시간 무선 통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제 규약이 도입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의혹, 선체 재질의 결함. 타이타닉호 건조에 사용된 강철에 불순물이 많아 선체가 쉽게 부서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빙산과의 충돌 시 선체 파손을 가속화하여 침몰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제기했습니다. 1998년 미주리 대학교 롤라 캠퍼스의 해양공학자 팀 포클링턴과 금속공학자 제임스 R. 페레스는 타이타닉호의 잔해에서 수거한 리벳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리벳에 사용된 철이 불순물이 많아 취약했으며 이로 인해 충돌 시 리벳이 쉽게 파손되어 선체의 손상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반박했습니다.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인 데이빗 브라운은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은 단순히 선체 재질의 결함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방수 격벽의 설계 한계, 구명보트의 부족, 승무원들의 대응 미흡 등이 함께 작용하여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하울랜드 앤 wolf 조선소의 전 수석 설계자인 존 스미스는 당시 사용된 강철과 리벳의 품질은 당시의 산업 표준을 충족했으며 전체 재질의 결함이 침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재질의 결함은 그중 하나의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7번째, 의혹. 저주받은 배. 타이타닉호의 선체 번호인 39만 904를 거울에 비추며 NOPOPU로 읽힌다는 미신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종교적 갈등 속에서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출항시의 검은 고양이의 출현 등 여러 미신적 요소들이 타이타닉호의 불운을 예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라의 저주.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전설 중 하나는 미라의 저주입니다. 이 이야기는 타이타닉호의 화물칸에 고대 이집트의 미라가 실려 있었고 그로 인해 배가 저주를 받아 침몰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며 대부분 도시 전설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의 화물 목록에는 미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주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또 다른 저주 이야기는 선박의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일화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타이타닉호의 건조 과정에서 불길한 징조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도 역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역사학자들과 해양 전문가들은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초자연적인 저주보다는 당시의 기술적 한계, 안전 규정의 미비, 인재 등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는 구명보트의 수가 승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으며 빙산 경고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항해를 지속한 점 등이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8번째, 의혹. 침몰 속도의 의문.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한 후 약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침몰 속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구조나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상보다 빠른 침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빙산과 충돌한 후 약 2시간 40분 만인 4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침몰 속도는 당시의 기술과 설계로는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체 손상과 수밀 격벽의 한계. 타이타닉호는 총 16개의 수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최대 4개의 구획이 침수되어도 부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 6개의 구획이 손상되어 물이 유입되었고 이는 배의 앞부분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이 차례로 다른 구획으로 퍼져나가면서 침몰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재료의 특성과 온도의 영향. 타이타닉호의 선체는 주로 강철로 제작되었으며 당시의 강철은 현대의 것보다 불순물이 많아 낮은 온도에서 취성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수온에서 이러한 재료적 특성은 빙산과의 충돌 시 선체의 손상을 더욱 심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설계와 대응 미흡. 타이타닉호의 수밀 격벽은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한 구획이 침수되면 인접한 구획으로 물이 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의 비상 대응 훈련 부족과 구명보트의 부족 등도 침몰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타이타닉호의 빠른 침몰 속도는 빙산과의 충돌로 인한
선체 손상, 수밀 격벽의 설계 한계, 재료의 취성, 비상 대응의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현대 해양 안전 규정과 선박 설계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9번째, 의혹, 예언된 비극.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예견한 것으로 알려진 소설들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에 침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타이타닉호의 실제 사고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먼저 미국 작가 모건 로버츠는 허영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은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 속 타이타노와 실제 타이타닉호 사이에는 여러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타노의 길이는 800피트, 타이타닉호는 882.5피트였으며 두 선박 모두 침몰하지 않는 배로 불렸습니다. 또한 두 선박 모두 구명보트의 수가 승객 수에 비해 부족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로버트슨의 소설은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예견한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스티드의 예언.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 윌리엄 토머스 스테드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전에 대형 해양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1886년과 1892년에 발표한 기사에서 대형 여객선의 구명보트 부족과 해상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드는 타이타닉호의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침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고와 운명은 타이타닉호의 비극이 예견되었다는 의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예견된 비극이라는 미스터리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당시 해양 산업의 발전과 안전 규정의 미비로 인해 대형 해양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 작품과 경고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기술적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를 단순히 예견된 비극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얽힌 사건임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을 시초로 더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의무화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보다 안전한 항해가 되도록 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